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드디어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중요한 뉴스들부터 빨리빨리 할게요.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22대 국회 1호 법안이죠. 법안이었던 최혜병 특검법 처리를 내일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방통위원장 김홍일 탄핵도 같이 내일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국회가 4일까지 열리게 돼 있어요. 4일까지 열리게 돼 있으면 이게 왜 내일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내일 이제 최혜병 특검은 통과시키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김홍일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 내일 만약에 김홍일 탄핵안을 이렇게 제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24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3일 날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이 내일 낮 2시에 김홍일 탄핵안을 통과시켜봐요. 그러면 3일 낮 2시가 넘어야 돼요. 24시간이 지난 다음에 표결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7월 4일 날이나 7월 3일 날 저녁 때 표결을 하는 거예요. 2일부터 4일까지 국회가 열려 있으니까 탄핵안이 발의가 된 다음에 24시간이 지나고 72시간 안에 투표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일 하면 4일까지 국회가 열려 있으니까 내일 탄핵안을 해서 4일이나 표결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을 디데이로 잡은 거고요. 그러면 당연히 윤석열 입장에서는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금 오늘 대통령실 입장을 봐도 특검 거부하겠다고 딱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최혜병 특검법을 통과시키면 국회에서 이제 대통령실로 송부를 합니다. 대통령실로 송부를 하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다시 국회로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윤석열 같은 경우에 최대한 끌 거라고요. 그러면 내일 해갖고 뭐 3일이나 빠르면 내일 바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3일 날 이렇게 서류로 해갖고 국회에서 대통령실로 보내면 15일을 끌어도 최대 빨리 돌아와야 18일 또는 19일이죠. 근데 최혜병 사망 일주기가 19일이죠. 그렇죠? 최혜병이 7월 19일 날 사망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최혜병 일주기 이전에 어떻게 하든지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이 내일 최혜병 특검을 통과시키려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지금 이 최혜병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된다, 찬성한다가 여론이 한 63% 돼요. 63%. 근데 윤석열이가 또다시 이걸 거부권을 행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론이 더 올라갑니다. 여론이 더 부쩍 올라가겠죠. 여론이 더 부쩍 올라가고, 그럼 민주당이 15일 이내 국회,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보내면 일주기 행사를 하고, 당연히 민주당이 이거를 19일 안에 표결을 할지 아니면 국힘당 전당대회에 맞춰서 그 이후에 할지,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일주기가 지나기 전에 재표결 투표를 할 건지, 아니면 정략적으로 또 다른 수를 볼 건지, 이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19일이 공수처가 그 전에 압수수색 갖고 자료는 뭐 다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뭐 확보를 하고 있다라는 소리도 있고, 아니 공수처가 이미 통신 기록은 다 확보를 하고 있다라는 그 소리도 있고, 그 전에 어떻게 할지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수싸움입니다. 수싸움. 어떤 탄핵안이야 내일 통과시키고 이제 대통령실로 넘어가니까 우리가 뭐 15일이라는 시간이 있지만, 이 방통위원장, 이게 분명히 제가 제 의견을 좀 드릴게요. 방통위원장을 민주당이 내일 탄핵안을 발의하면 3일 뭐 낮 2시 이후에 표결을 언제든지 할 수 있죠. 민주당이 이제 표결을 몇 시에 한다라고 정하면 당연히 김용일이가 이동관이 했던 것 같이 사표를 던지면 대통령은 잽싸게 수리를 해갖고 새로운
방통위원장을 임명하겠죠. 그쵸? 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결국은 민주당은 지금 공영방송의 박문진 이사장 MBC를 장악하기 위해서 현재 김홍일이가 불법적으로 2인 박문진 이사 교체에 대한 의결을 해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이걸 계속 이제 공고를 내고 박문진 이사할 사람들 뭐 빨리 신청해라 이런 식으로 공고를 낸 다음에 어떻게든지 8월 12일 전에 그 사람 현재 박문진 이사들의 임기가 그때까지거든요. 그 전에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당연히 김홍일이 탄핵안이 민주당에서 발의가 되면 김홍일이는 가결되기 전에 이동관이처럼 자진 사퇴할 가능성이 되고 민주당은 또 한번 뒤통수를 맞는 건데, 뭐 민주당은 일단 사퇴하더라도 법사위에서 집권당원 관련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이에요. 근데 이거는 조사는 조사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윤석열이가 신임 방통위원장을 임명 못하게 하는 거죠. 이거를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김홍일을 탄핵시키고 바로 연이어서 이상인을 탄핵시키면 됩니다. 그럼 방통위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연속으로 자진 사퇴를 김홍일이가 자진 사퇴를 하고 윤석열이가 방통위원장 후보들을 신속히 임명을 하려고 꼼수를 부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남아있는 이상인 부위원장과 함께 2인 체제로 이걸 아마 끌어 나가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상인 탄핵을 추진을 해버리면 돼요. 응? 그리고 새로 임명된 위원장이랑 이 비원장을 별도로 동시에 또 탄핵을 추진해버리면 됩니다. 왜? 민주당이 150석 이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홍일이 탄핵되기 전에 먼저 꼼수로 사퇴를 하면 새로 임명되는 방통위원장과 현재 있는 이상인을 동시 탄핵시켜버리면 되는 거예요. 또 2명을 아예. 지금 우리가 방통위원장만 지금 사실 타겟으로 잡고 있는데, 꼼수로 또 임명하면 그 꼼수로 임명된 사람이랑 현재 이상인 동시에 탄핵을 시켜버리면 아예 이 지랄을 못하게 새로운 인물까지 동시 탄핵을 시키면 돼요. 그러면 2인 체제 구성을 의결하겠다는 자체를 못하잖아. 그렇지? 얘네가 늘 2인 체제로 여태까지 날로 어떤 이 공영방송을 장악하려고 그랬는데 이 자체를 시도를 못하게 해버려야지. 그러니까 민주당이 방통위원장뿐만 아니라 방통위위원도 탄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방통위원장, 저것들을 꼼수를 부리면 새로운 방통위원장이랑 방통위원 동시에 탄핵을 시켜버리면 아예 방송 장악을 포기할 수도 있죠. 저는 그렇게 하면 된다고 보여요. 그 다음에 요거 좀 갈게요. 제가 오늘 낮에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지금 윤석열 탄핵해라 국회 청원이 이제 100만 명을 다 지금 가고 있죠, 여러분들. 그렇죠? 지금 100만 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국회에 청원이 올라가요. 그러면 국회 청원심사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청원이 5만 명 이상 왔다. 그러면 청원심사위원회에서 이게 이 청원이 요건에 맞는 것인지 적절한지 타당한지에 대해서 청원심사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요. 그렇죠? 청원심사위원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민주당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게 법사위에서 이제 결국 이거를 논할 건데, 이제 언론에서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이 정청되니까 이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다 막 이렇게 넘겨짚는데, 이거는 법사위에서 대답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법사위에서 이걸 대답할 필요가 없냐면 그냥 청원심사위원회에서 요건이 타당한지 적절한지 그거를 얘기하면 청원심사 소위에서 그냥 답하면 돼요. 이걸 굳이 법사위, 그러니까 청원심사 소위에서 이거는 탄핵 요건이 된다. 그럼 법사위가 그걸 받아갖고 법사위가 검토를 해서 본회의에 올리든지 그거는 법사위의 판단이고, 그 전에 청원심사 소위에서 먼저 이 국회 윤석열 탄핵안에 대해서는 요건이 잘 갖춰져 있는지 적절한지 타당한지 민주당이 이걸 굳이 법사위에서 본회의에 상정한다 안 한다 그래갖고 민주당이 정략적으로 빠져들 필요가 없어요. 청원이 올라갔으니까 청원심사 소위에서 답을 해주면 그거에 이거는 탄핵안의 요건이 맞다라고 하면 정청래 의원이 그걸 받아갖고 정상적으로 청원심사 소위에서 정상적인 어떤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심사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걸 굳이 법사위가 먼저 나서서 윤석열 탄핵으로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굳이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쟤네들이 그건 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가장 먼저 전당대회를 하는 정당이 조국혁신당이에요. 조국혁신당은 7월 20일. 그래서 조국 대표께서 지금 당대표에 도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당대표 자리를 물러났죠. 그 다음에 빠른 게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국힘당이 23일, 7월 23일.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이 8월 18일. 이제 쭉 이제 여야 할 것 없이 전당대회라는 건 새로운 당 지도부가 열리는 건데 이제 뽑히는 건데, 제가 저번에도 조국혁신당한테 조언을 좀 해드렸어요. 지금 언론에서 총선 이후에 조국혁신당의 존재감이 줄어들었다. 그 다음에 조국혁신당에 조국만 보인다.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 그럼 조국혁신당에 한동훈이 보이면 이상하잖아. 당연히 조국혁신당이면 조국이 보여야지. 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제발 우리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님뿐만 아니라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국회 상임위가 구성되고 사실상 교섭단체의 시간이에요. 우리나라 국회법이 결국은 상임위원장이나 이런 배분 문제 그런 거에 있어서 교섭단체장들에게 상임위원장을 배분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민주당과 국힘당의 시간이에요. 거기에 지난 총선에서 대승을 한 민주당의 시간입니다. 너무 마음 급하게 뭐 위기론이니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조국혁신당은요, 나중에 윤석열 탄핵이나 아니면 한동훈 특검 발의 그리고 검찰 개혁하면 자연스럽게 조국혁신당에게 또 관심사가 가는 것이고, 지금 뭐 당 지지율이 하락하고 조국만 보인다. 조국이라도 보이는 게 어딥니까? 응? 국힘당은 누가 보여요? 응? 김건희가 보인단 말이야. 조국혁신당에 조국만 보이면 다행인 거예요. 조국도 안 보이면 그 정당은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에서는 지금 조국만 보여도 괜찮은 거예요. 지금 개혁신당의 이준석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들어온 미래의 이낙연이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다른 정당은 아무리 그 사람이 정당을 만들고 뭐 해도 안 보여요. 조국혁신당에 조국만 보인다. 좋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조국혁신당이니까 조국이라도 보이는 게 어딥니까? 제가 우리 조국 장관님한테, 조국 대표님한테 결국은 총선 때는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켜갖고
어떤 총선에서 선전을 하셨고 지금이야 국회의 시간이고 지금은 양당의 교섭단체의 시간이고 청문회의 시간이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민주당에 비해서 의석이 부족하다 보니까 조국혁신당의 존재감이 좀 적을 수는 있지만 조국혁신당은 우리 민주진영의 중요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윤석열 탄핵이니 김건희 특검이니 최혜병 특검이니 여러 가지 있을 때 조국혁신당의 포지션이나 조국혁신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야 상임위 구성한 지 이제 한 일주일 정도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여기저기서 조국혁신당의 조국만 보인다, 조국혁신당의 위기론, 뭐 지지율이 하락했다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그렇죠? 그런 거 신경 안 쓰셔도 중요할 때 조국혁신당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나오나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렇게 정치가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정부와 어떤 어젠다를 가지고 싸울 것이고 어떤 조국혁신당은 저는 조국혁신당이 뭐 민생 챙기고 이러면 망한다고 생각해요. 뭐 조국혁신당이 전 국민에게 뭐 돈 돌리자, 조국혁신당이 민생 챙기자 이런 얘기하는 순간 조국혁신당은 그냥 망하는 거예요. 조국혁신당은 그냥 타겟을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으로 잡고 특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법안 그리고 여러 가지 무조건 타겟을 김건희, 윤석열, 한동훈으로 맞추면 조국혁신당이 존재감이 드러나는 겁니다. 민생 이런 것들은 교섭단체인 양정당이 민주당이 챙길 일이고 국힘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챙겨야 되는데 그거 부족하니까 민주당이 다수당의 힘으로 민생 문제나 이렇게 어떤 그 어젠다를 던지는 거고 조국혁신당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조국혁신당만이 할 수 있는 검찰개혁 법안 얼마나 좋았어요. 얼마 전에 그런 검찰개혁 법안이나 검사 탄핵 알겠죠? 민주당이 얘기하기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조국혁신당에게 가장 부탁하는 게 그겁니다. 박은정 검사님이나 차기훈 전 지금 현재 의원 조국혁신당이 가장 할 수 있는 건 검사 탄핵이에요. 그렇죠? 민주당은 자꾸 탄핵 이런 소리를 입에 올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국힘당과 싸워서 수권정당으로서의 사실상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웬만하면 자극적인 언어를 쓰지 않으면서도 민주당은 국회 운영에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지금 조국혁신당이 지금 하는 대로 계속 하면 되지. 여기저기서 언론에서 조국만 보인다, 조국혁신당의 위기론이니 이런 얘기를 하면 계속 민주당과의 차별화, 민주당과의 경쟁 이런 걸 붙이려고 해서 분열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꾸 조국 민주당에 가려서 안 보인다, 조국혁신당 존재감 없다 그러면 얘네들이 바라는 거는 조국혁신당이 민주당과의 어떤 이간질입니다. 그래서 빨리 뭐 조국혁신당 민주당을 까라 이런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 넘어갈 필요 없고요. 결국은 이제 조국혁신당도 전당대회를 통해서 5인 체제의 당 지도부가 생길 겁니다. 아무래도 조국혁신당은 규모나 이런 것들을 봐서 9인 체제가 아닌 5인 체제, 당대표, 원내대표, 그 다음에 선출직 최고위원 2명과 당대표가 지명하는 지명직 최고위원 이렇게 5인 체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다시 당을 정비한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최고위원은 박은정, 이혜민 이미 당원들이 뽑으니까 낙점 아닙니까? 박은정, 이혜민 뭐 끝난 것 같아요. 박은정, 이혜민 최고위원. 근데 제가 보면 지명직 최고위원을 누구로 할 것인가? 조국혁신당에서 조국 대표께서 지명직 최고위원을 누구를 할 것인가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당 지지율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하다 보면 올라가요.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조국이 가장 빛나는 시간이 언제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국이 가장 빛나는 시간은 3년은 너무 깁니다 이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조국혁신당이 지금 이 최혜병 특검뿐만 아니라 윤석열과 전면전을 펼칠 때 가장 빛나는 정당이에요.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셔라. 이 정도면 성공하고 있는 거다. 여기저기서 뭐 독자적 기반이 허술하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3월 달에 생긴 정당이 12석 가지고 이 정도 탄탄한 기반을 가지고 전국 정당화를 만든 거면 대단히 성공한 겁니다. 그렇죠? 3월 달에 창당해갖고 12석의 비례대표 후보를 650만 표 이상의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고 10% 이상의 지지율을 갖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이 정도면 성공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지금부터 조국혁신당은 타겟을 분명히 정해갖고 민주당이 하기 힘든 일들을 조국혁신당이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잘 아시겠죠. 이재명 당대표께서 문자, SNS 이런 것들을 좀 자제해달라. 이거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재명 당대표님이 성남시장부터 이제 시민들과 소통을 되게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이재명 당대표님의 휴대전화 번호를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대부분 알 거예요. 이재명 당대표 전화번호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물론 다 좋은 분들이죠. 너무 극렬 추종자들이 뭐만 하면 이재명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서 술만 먹으면 문자 보내고 술만 먹으면 그냥 맨정신에도 이 대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진짜 예전 성남시장 때부터 좀 안다는 인간들 이래라 저래라 엄청 많습니다. 저도 예전 같으면 뭐 자주 봤는데 저는 거의 요즘은 아예 뭐 많이 해봐야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 해요. 얼마나 많이 오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오겠냐고. 뭐만 하면 대표님 누구 요즘 이상해요 일러 바치고 대표님 누구 수박이에요 뭐 이런 별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괴로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왜 여러분들 예전 같으면 이재명 당대표한테 이런 문자나 어떤 다 응원하려고 그래도 보내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전에는 이해를 잘 할 수 있었죠. 그렇죠? 예전에는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해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여러분들 이재명 당대표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4번씩 재판받고 여기저기서 말도 안 되는 검찰이 기소를 해갖고 머리가 여러분 이재명 당대표님이 지금 당일뿐만 아니라 본인의 이 재판 검찰의 기소 여기 싸우는데도 얼마나 신경 쓰이겠어. 이것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냐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잘못하다가 정치적으로 사실상 이재명 죽이려고 하는 재판인데 여기에도 신경 써야 되는데 허구한 날 이래라 저래라 문자 오고 물론 거기서 좋은 응원합니다 이런 문자 되게 많겠죠. 이런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진짜 막 지금 현재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이상을 때린 그 재판부가 또 이재명 당대표의 재판도 한다니까 기피 신청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서울 지금 막 하나는 수원지검 하나는 수원지방법원 막 이거는 다 중앙지방법원으로 병합 신청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괴로움이 있어요. 그렇다 해갖고 여기저기서 정치인인데 변호사비 모금도 할 수도 없고 얼마나 저도 여러분들 저 하바리르들이랑 싸우면서도 변호사비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그냥 뭐 한 건 하면 그냥 500, 1000 이런 게 우리가 여러분들 500만 원, 1000만 원이 작은 돈이에요? 아니잖아요. 저도 쩔쩔매면서 저도 다 가만 안 두려고 저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당대표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에 지금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이재명 당대표께서. 진짜 이거 사건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좀 분석을 해. 뭐 제가 딴 건 없고 지금 여러 가지 막 뭐 어떤 사건은 뭐 저기 수원지법 어떤 사건은 뭐 성남지청 막 이게 막
나눠져 있잖아요. 이거 중앙지법에서 이미 이재명 당대표께서 중앙지법에서 3건의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중앙지법에서 한 대 몰아서 이거 받는 것도 나쁘지가 않거든요. 아마 이재명 당대표의 법조 그 변호사 측에서도 지금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심리적으로 되게 힘드세요 지금. 당대표도 연임이니 뭐니 여기서 씹고 앉아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적당히 하셔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오늘 대통령실 운영위에서 긴급 현안 질의, 그렇죠? 긴급 현안 질의를 했습니다. 정진석이는 예전부터 우기기 대장 이미지가 그래요. 덩치도 크고 하여튼 건방지기 짝이 없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보는 국회의원들 중에서 건방지기 짝이 없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정진석이었어요. 오늘 제가 운영위의 대통령실 애들이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이미 대통령 비서실장이랑 회의를 한 번 한 것 같더라고요. 쫄지 마라. 끝까지 말을 잘라도 해라. 그런 분명히 주문이 들어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 있었죠? 소리치면 같이 소리쳐라. 그리고 중간에 말을 끊어도 계속 끝까지 얘기해라. 뭔가 이렇게 딱 지시가 내려왔다는 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정진석이는 뻔뻔하게 저렇게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모습을 저는 쟤네들 이미 다 작전 짜고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별거 없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대통령 경로를 본 적도 들은 적도 없고 최병 사건의 본질은 박정훈 대령의 항명이고 경로도 없었고 명품백, 이태원 참사 다 실체 없는 것이다. 최병 사건은 수사 외압은 실체도 없고 항명은 명확하고 그 다음에 민주당이 계속 02800번에 7070은 누구냐? 국가 기밀이다. 그냥 이런 발빼는 이런 그냥 늘 하던 대로 이런 짓거리를 했습니다. 지금 22대 국회에서 첫 운영이 현안 질의였죠. 박찬대 원내대표의 강단이 약간 부족해 보였어요. 박찬대도 이제 보면 정책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는 이제 재선에서 3선이 됐는데 여러분들이 봐도 정청래 의원 뚫고 나가는 거 보다가 박찬대 의원님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약하죠. 제가 근데 원내대표가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근데 또 그런 어떤 와중에 어떤 진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나야 되는데 몇 가지 이제 대통령실에서 오바들을 한 게 있죠. 어떤 게 있냐면 그냥 대통령실에서 경로한 적 없다. 근데 그 안보실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자기가 경로를 들었다. 그 다음에 이태원 참사의 어떤 좌파 언론들의 조작 얘기한 적도 없다. 명품백 논란엔 비열한 공작이다. 이거는 누가 봐도 국힘당이 앞으로 여러 가지 특검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통령실의 입장을 그냥 얘기를 한 거죠. 저는 이게 가장 황당했습니다. 최병 사건의 본질을 박정훈의 항명이다라고 얘기할 때, 야 얘네들 미쳤나? 얘네들 아직 진짜 정신 못 차렸구나. 저는 정진석 실장이 최병 그래도 대통령 비서실장인데 국민의 생명과 어떤 아까운 군인의 생명을 앗아간 거에 대해서 정말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이런 사과를 해야 되는데
이 사건의 본질은 최상병 사건의 본질은 박정훈 항명이래요. 최상병 사건의 본질은요, 최상병이 사망한 겁니다. 억울하게. 굳이 그렇게 유류가 센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가도 되는데 임성근 사단장의 보여주기식 대민지원을 나갔다가 이 사건의 본질은 안 죽어도 될 최상병이 죽은 겁니다. 지휘관의 잘못된 지시에 의해서. 최병이 죽지 않았다 그러면 박정훈 대령이 수사를 할 필요가 없죠. 이 사건의 본질이 박정훈 대령의 항명이라고요? 미친 거죠. 나는 이 인식이 너무 놀라웠어요. 최상병 사건의 본질이 박정훈의 항명이다. 최상병 사건의 본질은 최상병의 사망이에요. 왜 죽었냐? 임성근 사단장이 부당한 지시, 무리한 지시에 의해서 아까운 대한민국 젊은 청년이 군대 갔다가 죽은 겁니다. 근데 그 책임을 임성근 사단장에게 어떤 그 큰 빽이 있는지 몰라도 임성근 사단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 위해서 부랴부랴 경북청에 있었던 사건을 다시 국방부에서 회수하면서 외압을 가한 사건이죠. 이런 자가 대한민국 비서실장이에요. 윤석열의 문고리라고 나도는 김태회 의원가 경로에 대해서 들은 적도 본 적도 없답니다. 김태회 앞에서는 화낸 적이 없겠죠. 김건희가 경로했을 수도 있죠. 우리가 얘기하는 대통령이 경로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쩌면 오해할 수도 있죠. 윤석열은 화낸 적이 없을 수도 있죠. 김건희가 화낸 거를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이 경로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왜 김태우의 말이 여러분들 왜 앞뒤가 안 맞냐면요. 지금 김태우가 오늘 나와서 뭐라 그랬어요. 대통령 경로한 거 본 적도 없고 경로한 적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같은 언론관을 갖고 있는 대통령실에서 언론 보도가 대통령이 경로한 날 최혜병 사건이 국방부로 회수됐다. 이런 기사가 한두 군데에서 나왔습니까? 응? 안 그래요? 이런 대통령 경로했다는 기사가 언론사별로 한두 군데가 나왔냐고요. 수십 군데에 나왔잖아요. 왜 항의를 왜 안 했는데? 응? 여태까지 좌파 언론 때려잡는다 그러고 하나만 잘못해도 언론사에서 전화 걸던 인간들이 왜 경로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항의조차 안 했냐 이거죠. 앞뒤가 맞지 않죠. 그 다음에 오늘 가장 핵심적으로 붙었던 게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 건 800-7070은 누구 거냐. 그쵸? 800-7070은 누구 거냐. 정진석은 국가 기밀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번호죠 뭘. 이거 바보 아니에요? 800-7070은 국가 기밀이다. 번호가 다 나오고 국가 기밀이라고 하면 대통령 거라고 지가 얘기하는 거지. 응? 오히려 800-7070이라는 번호가 이미 까졌잖아. 그냥 대통령실 안에 있는 직원 번호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800-7070은 누구 번호냐라고 물어봤더니 국가 기밀이래. 야, 씨. 이거 바보 아니에요? 아니 차라리 번호가 안 까졌으면 몰라도 번호가 다 까졌는데 그냥 저희 뭐 어디 안보실 직원 전화번호입니다 이러면 끝날 거를 국가 기밀입니다. 그러면 이거 뭐라 그래? 대통령 번호라는 거 아니야. 바보들 아니에요? 난 너무 웃긴 거야. 난 저거 보면서 쟤는 무슨 더맨더머인가? 아니 번호가 까졌잖아. 차라리 그 번호를 가리든가. 뭐 800에 땡땡땡땡 이 번호는 누구 거죠? 그 번호는 중대한 번호고 국가 기밀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번호 다 까고 국가 기밀이래. 그럼 사람들이
저 번호는 국가 기밀적. 왜 국가 기밀이겠어? 중요한 사람이 거는 번호라서 국가 기밀 아니야? 아유, 진짜 바보들 같아, 바보. 응? 기밀일 수 있지. 김건희 직통라인인지 어떻게 알아? 우리는 다 윤석열이라고 생각했더니 갑자기 어느 날 나한테 전화 왔는데, 어서 존씨 나 7070 김건희 번호인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국가 기밀이 될 수 있지. 그렇잖아. 7070이 갑자기 건희가 목소리가 들리면, 왜 그러면 김건희도 2층, 5층을 같이 쓴다고 하잖아요. 김건희도 2층, 5층을 같이 쓴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한번 전화해볼까요? 맞아. 궁금증 전화해봅시다. 뭔데 국가기밀이야. 씨. 뭐야 800번에 7070 한번 해봅시다. 여기 800번에 7070 누가 받나? 신호 가는데요? 여보세요? 국가기밀시 내대기죠? 야, 국가기밀이 왜 전화를 안 받아? 거기 국가기밀시 내대기죠? 야, 국가기밀이 왜 전화를 안 받아? 안 받잖아 지금. 국가기밀시 전화 좀 받으세요. 네, 대한민국의 국가 기밀 번호는 전화를 안 받는다. 예, 저희가 즉석에서 지금 해봤는데 대한민국의 국가 기밀시는 전화를 안 받는다. 예, 여러분들 확인. 내일 낮에도 제가 한번 해볼게요. 낮에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정진성이 오늘 황당한 얘기를 했습니다. 김건희가 받은 백을 대통령실에서 보관 중이다.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 기록물 지정되진 않았다고 얘기하고,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예전에는 대통령 기록물로 보관돼서 뭐 어디서 보관한다 이 얘기 저 분명히 들었거든요. 장소를 미루어 짐작하고 있다. 김건희 옷장이 있나? 이게 말이나 됩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김 여사에 대한 선물은 대통령 기록물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정. 여러분들 이게 대통령 기록물이 돼서 대통령실에서 이걸 보관하는 자타도 잘못됐고요. 당연히 이거 윤건영 의원이 그랬어요.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대통령실을 방문하고 싶은데 방문 협조가 가능하냐? 가서 보겠다. 정 실장 글쎄요. 국가안보와 상관없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김건희 명품백이 국가안보입니까? 여러분들 김건희 명품백이 국가안보예요? 분명히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김건희 명품백을 대통령실에서 보관 중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대통령실 지금 용산이 전부 대통령실 아니에요. 김건희 안방 화장실에 있는지, 김건희 옷방에 있는지, 김건희 술방에 있는지, 김건희 굿방에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거 다 대통령실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답변이에요? 이게 왜 근본적으로 정진석 말이 틀린 대답이냐면요. 대통령실 기록관에 목록 없습니다. 이게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하면요, 얘네들은 법을 어긴 거예요. 대통령 기록관의 목록을 보니까요, 김건희 디올백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기록물에 매년 어떤 것들이 대통령 기록물로 등록됐는지 마감 시한이 5월 31일까지예요.
5월 31일까지 등록된 것들을 8월인가 발표를 합니다. 거짓말이죠. 어? 대통령 기록물 분류가 기한이 연말에 도래한대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준 지가 언젠데요. 1년이 넘었는데요. 다 거짓말이에요. 기록물로 분류도 안 해놨고요. 부랴부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 그래서 이 사건이 여러분들 올해 터져서 이게 시끄러운 거지. 김건희가 디올백을 몇 년도에 받았습니까? 2022년도에 받았어요. 2022년도에 받았으면 늦어도 작년에는 대통령 기록물로 보내려고 그랬으면 보냈어야죠. 지금 2024년인데 아직까지도 대통령 기록물에 등록되어 있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당연히 이거는 헌법 위반이죠.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제10조 1항에 따르면 대통령 기록물 생산기관의 장은 생산 현황을 대통령 기록관장에게 통보하게 돼 있고, 대통령 기록물법 시행령 제4조는 대통령 기록물 생산기관이 어디예요? 그럼 대통령실이죠. 매년 5월 31일까지 관할 기록관의 기록관장에게 목록을 보고해야 되고, 매년 8월 31일까지 대통령 기록관의 장에게 전년도에 대통령 기록물 생산 현황을 통보하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지금 대통령 기록관에 김건희 디올백은 없습니다. 거짓말한 거예요. 2022년에 대통령 김건희가 받은 선물을 기록관에 통보했냐고 물어보니 126개를 통보했다는데, 해당 126개 목록에는 김건희가 받은 명품백이 들어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확인까지 했습니다. 대통령실이 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추궁을 하자 정진석이 제대로 답변도 못합니다. 그 뭐라 했는 줄 아세요? 정진석? 그때는 제가 없어갖고, 그때는 김태호 차장이 잘할 것 같고, 제가 없어서. 봤어요? 지가 들어온 지 2달밖에 안 돼서 모른다고 이지랄 떨고 앉아있어요. 하여튼 나라도 아니에요 이거 지금 돌아가는 게. 그 다음에 지금 거의 MB 정부 시즌 2예요. 정무장관을 만든대요. 정무장관. 옛날 MB가 누구야 그 목소리 이재호를 특임 장관으로 만들어 갖고, 만들어 갖고 뭐 정무장관 역할을 시켜 갖고 여야 소통을 원활하게 한다라고 하면서 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이 정무장관 만달라는 거는 자리 하나 더 만드는 거고요.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박근혜 때 없앴던 건데, 아니 생각을 해봐요. 정무수석이 없어갖고, 정무수석이 일을 제대로 못해갖고 대통령이랑 여당과 야당이 소통이 안 됩니까? 대통령 마음 먹기 나름이에요. 그쵸? 대통령 마음 먹기 나름입니다. 이거 여야 관계를 정무장관이 있으면 숨통이 트이고, 정무장관이 없으면 이게 숨통이 안 트입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근데 이거는 결국은 정무수석이나 이런 자리, 그러니까 장관 자리 하나 더 만들려고 하는 건데, 이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정무장관 신설을 하려고 그러면요, 정부조직법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동의가 필수예요. 민주당이 동의를 안 해주면요, 정부조직법 개편이 안 됩니다. 민주당이 반대하면 돼요. 이게 의석이 깡패예요. 이게 정부조직법을 바꿔갖고 새로운 그러니까 주무부처가 하나 생긴 거잖아요. 정무장관이라는 게. 근데 민주당이 안 돼! 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소통은 정무수석이나 정무장관이 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직접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소통의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정무장관이 뭐가 필요합니까? 또 이 지랄을 왜 하냐? 안 봐도 뻔하죠. 국힘당 전당대회에서 뭔가 공을 세운 사람에게 한동훈이만 막으면 어떻게든지 하려는 거죠. 그다음에 요거 하고 그다음에 국힘당 전당대회로 좀 넘어갈게요. 민주당이랑. 얼마 전에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그런 얘기를 했죠. 극우 유튜버만 보고 좌파 언론들에 의해서 이태원 참사가 조작됐다. 저는 김진표 의장을 10년 내내 까든 사람이지만 이건 정말 맞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의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어떤 기억을 더듬으셔야 되냐면 이태원 참사가 딱 난 그 다음 날부터 어떤 뉴스가 돌았냐면 그때 그러니까 조중동을 중심으로 어떤 사람 그러니까 범인을 찾는다라고 하면서 누가 위에서 밀고 들어온다라고 하면서 이런 음모론들이 막 나왔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누가 밑에 미끄러운 거 뭐 액체를 뿌려놨다. 그래갖고 여러분들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걸 봤거든요. 그냥 사람들이 많이 죽었으니까 사람들이 뭔가 원인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게 그거 유튜브를 중심으로 해서 조중동도 그런 식으로 방송을 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제가 그때 기억에 뭐 외국인 누가 위에서부터 뭐 밀고 내려오니까 밑에 사람들이 밀리니 조중동을 중심으로 굉장히 음모론을 막 펼치더라고요. 근데 그게 실시간으로 막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누구 범인을 잡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새끼들 미친놈들이구나. 159명의 참사가 났는데 빨리 수습을 안 하고 원인 규명을 하고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새끼가 그 다음날 가고 한다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여기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겁니까?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난 아직도 그게 또렷해요. 아직도 여기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겁니까? 자기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 같이. 그렇죠?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어서 민방위 잠바 입고 녹색 잠바 입고 갖고 막 사람들이 앞에서 뭐 아보카도 기름을 뿌렸냐는 얘는 그 당시만 해도 이 음모론을 믿고 있었던 거야. 음모론을 믿고 이게 미친 거죠. 그래서 그때 진짜로 여러분들 조중동 뉴스 보면 막 그 이태원 참사 그 화면을 보여주면서 이 등치 큰 사람이 뒤에서 뭐 밀고 왔다. 그리고 이 사람을 수배해야 된다. 이 사람을 잡아야 된다. 기억나세요? 이 사람을 잡아야 된다. 막 그지랄 떨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이게 미친놈들이죠. 그러고 나서부터 여러분들 봐요. 좌파 언론들이 이 사건을 조작했다 그래서 얘는 이 사건을 참사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야. 자기를 반대하는 언론과 공산 전체주의에 찌든 인간들이 윤석열 정부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이 일을 꾸몄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진짜 맞죠? 얘는 국민들 159명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정말 억울한 젊은들이 희생당했는데 이거는 이 희생이 나를 죽이기 위해서 누군가가 이 사건을 만들었다고 생각한 거죠. 미친 거죠 이건. 그러고 나서 이제 좌파 언론 때려잡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거 유튜브만 보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막 여기저기서 이제 언론 때려잡기 시작하더니 이 지랄을 떤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진짜 어떻게 박근혜에 이어서 윤석열이나 왜 국힘당의 대통령 후보나 얘네들은 이 주술과 천공이니 건진이니 어떻게 하나같이 정상적인 대통령이 없습니까?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가 극우 유튜브의 음모론이나 이런 거나 믿고 그런 판단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정신적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 난 기가 차요. 대한민국 국정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의 안위를 맡았고 책임지는 사람이 이 극우 유튜버가 음모론을 제기하는 건지 팩트를 제기하는 건지 그것도 구분 못하는 그런 수준의 지금 대통령이냐고요. 응? 여러분들 요즘 극우 유튜브들 또 막 전쟁 난다, 김일성, 김정은 막 욕하고 뭐 이 기회가 핵무장하자, 핵무장하면 뭐 우리가 화력으로 김정은 초토화시키고 김정은 참수하고 별 지랄들을 다 하죠. 별 지랄들을 다 하잖아 지금 저것들이. 이 기회에 김정은 참수하자 그래갖고 뭐 김정은 참수 부대 연습하는 화면 나오고 막 별 지랄들을 다 하죠. 제가요, 저는 민족주의자잖아요.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민주당을 지지하고 제가 좌파 소리를 듣고 민주진영 쪽에서 어떤 방송을 하고 시민운동을 하고 그랬지만 저는 민족주의자예요. 제가요 항상 대한민국의 자존심 상하는 게 뭐였냐면 이승만이 미국에게 넘겨준 전시작전권이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승만이가 전시작전권을 넘겨주면서 한미 상호 방위조약을 맺어달라라고 지랄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21세기에 우리가 사실 노무현 대통령 때 전시작전권을 원래 1차적으로 2012년에 전시작전권을 미국으로부터 돌려받기로 돼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이명박 정권 말일에서 연장해갖고 뭐 2015년에 다시 전시작전권 환수 전환에 대해서 다시 뭐 논의를 하자. 그러다가 또 2021년까지 연기가 되고 뭐 이렇게 됐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조금 잠깐 빗나가서 얘기하면 왜 문재인 정부 때 전시작전권을 환수하려고 그러지 않았냐. 그때는 전시작전권의 환수 문제가 아니라 그때 문재인 대통령은 하나를 더 앞서서 봤어요. 뭘 봤냐면 한반도에 평화협정이 맺어지면 사실상 미군의 어떤 전시작전권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한반도의 어떤 북한과 대한민국이 평화협정을 맺고 북미 사실상 수교를 하게 되면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종 목표는 남북의 평화조약, 휴전이 아닌 정전협정이 아닌 평화협정을 맺고 북한과 미국이 적대적인 관계에서 벗어나는 북미 수교를 이루면 실질적으로는 사실상 우리 전시작전권은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에게 돌아오는 거였어요.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전시작전권은 미국이 말을 안 해도 이제는 뭐 우리가 전쟁 날 일이 없으니까 미국과 북한이 수교를 하고 한반도는 평화협정을 맺게 되면 뭐 전쟁의 위험성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대한민국 군대의 전시작전권은 우리에게 돌아오니까 사실 더 큰 거를 보고 갔었는데 제가 요즘 민족주의자고 늘 21세기의 경제 세계 10대 대국인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 군대도 우리나라 마음대로 지휘하지 못하는 이런 자주국방이 너무 기본적인 민족의 자주성인데 그렇잖아요. 독립국가의 요소 중에 군대를 보유하고 그 군대를 우리가 지휘하고 그건 너무 당연한 건데도 우리나라는 그걸 못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완전한 독립국가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저는 미국의 전시작전권을 항상 회수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요즘 이 전시작전권이 미국에게 있다는 게 너무너무 다행이에요. 진짜 지금 전시작전권이 미국에 있는 게 너무너무 다행이고 만약에 이 전시작전권이 이 극우 유튜브나 쳐보고 있는 윤석열에게 만약에 전시작전권이 있었다라고 하면 일촉즉발의 상황이나 전쟁관리, 위기관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진짜로 생각해보세요. 그렇죠? 지금 미국은요
미국이 여러분들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신냉전 체제로 이제 접어들 때 미국이 분명히 얘기한 게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전면전은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미국은 절대 한반도에서 북한을 공격하거나 전면전을 하지 않습니다. 한반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들이 모여있는 화약고예요. 그럼 미국도 사실상 국가의 명운을 걸고 싸워야 돼요. 북한, 중국, 러시아가 있기 때문에 절대 한반도에서는 미국은 전쟁을 원하지 않아요. 응? 미국은 절대 한반도에서 전쟁을 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전시작전권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저기서 예전같이 지금 윤석열이나 신원식은 정광은 집회에 나가서 연설하는 놈인데 이런 애들이었으면 이번 선거 때도 분명히 북풍 이용하려고 그래갖고 도발을 하고 난리를 쳤을 겁니다. 지금요 미국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요 그 어떤 우리나라가 북한을 자극해갖고 어떤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미국의 어떠한 허락도 없이 우리나라는 북한에 대해서 총 한 발도 못 쏴요. 진짜예요. 총 한 발도 못 쏴요. 그게 다행으로 느껴지는 이런 내가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얼마나 자존심이 상합니까? 대한민국 군대를 미국이 지금 통제하는 게 그나마 이 주술에 미친 이 정권이 아닌 이상 그거 유튜버나 어떤 천공이 눈에 보이고 이런 무슨 용산의 집터가 이런 주술에 미친 정부가 아닌 이상 올해는 무슨 통일의 해고 뭐 이런 개소리를 하는 놈들이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응? 안 그래요?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이 전쟁 위기를 미국이 통제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게. 야, 나 진짜 얼마나 자존심 상한 일이에요. 대한민국 군대가 미국의 손에 좌지우지되고 있는데 그걸 다행으로 생각해야 되는 국민의 입장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렇죠. 아휴 참. 네, 이번에는 국힘당 전당대회 가기 전에 민주당 전당대회 8월 18일 날부터 하는데 일단은 당대표는 김 빠졌어요. 그나마 김두관 나오면 박수 열심히 치자고. 김두관 안 나오면 이거 잘못됩니다. 김두관이라도 나와갖고 근데 꼭 있잖아. 그냥 김두관 나오면 자기를 뽑아달라고 하면 되는데 꼭 이재명을 저격해. 그렇죠? 그런 게 너무 짜증나. 그냥 안 될 줄 알고 나왔으면 그냥 나를 좀 뽑아달라. 나를 좀 뽑아달라 이러면 되는데 꼭 이재명을 저격해갖고 욕을 벌어. 응? 아니 대부분 그러더라고. 꼭 이재명을 저격하거나 엉뚱한 소리를 해갖고 꼭 매를 벌어. 응? 하여튼 그런 짓거리들 하더라고. 밉상. 근데 이번에는 그러지 마시고 제가 보면 김두관 말고 한 명은 더 나와야 돼. 이 두 명은 여러분들 너무 흥미가 없어. 좀 한 명 어떻게 여러분들이 좀 뒤에서 펌프질하면 나올 사람 없을까? 좀 뭐 초선이든 뭐든 좀 펌프질하면 나올 사람 없을까? 박용진이라도 좀 나오라 그러면 안 될까? 이번에? 박용진이라도 아쉬울 땐 또 박용진 이럴 땐 박용진이가 아쉽네. 용진아 너 원래 용진아 너 원래 그 당대표 나오는 거 좋아하잖아. 박주민은 보건복지위원장이잖아. 못 나오잖아. 좀 아무나 좀 나오면 안 되나? 상임위원장들은 당직을 못 맡아. 진짜 개똥도 약에 쓸라 그러면 없다고. 지금 당대표 한 3명은 좀 저는 붙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제 최고위원회 이제 쏠리는 눈들이 있죠. 지금 최고위원 여러분들 그걸 아시고 하세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11개 상임위원장들은 최고위원도 못 도전하고요. 당대표도 도전을 못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아시면 될 거고, 아까도 제가 낮에 방송을 좀 해드렸지만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가나다 순으로 하면 강선우, 그 다음에 뭐 김민석 맞죠? 김민석,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죠? 가나다 순이 아니라 강선우, 김민석, 정봉준도 나온다 그랬고, 한준호도 나온다 그랬고, 이성윤도 나온다 그랬고, 여기에 김병주 의원님도 나온다 그랬고, 그 다음에 또 누구? 김지호도 나온다 그랬고, 민영배, 요정동, 전현희, 발음 조심하세요. 전현희.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여섯 분, 일곱 분, 여덟 분, 현재 9분에다가 여기서 원에는 정봉주, 그 다음에 김지호, 여기에 광명시장님, 박승원 시장, 거기에 안산시장인가? 안양시장인가? 거기에다가 뭐 광산구청장 뭐 이렇게 나오신다고 하는데, 하여튼 이게 10명이 넘으면요 컷오프를 시켜요. 일단 중앙위에서 컷오프를 시킬 겁니다. 8명으로 간출이거든요. 최대호 안양시장. 이게 어떻게 되냐면 8명까지는 본선에 올라가는데 8명이 넘어가면 중앙위에서 8명으로 컷오프를 해요. 그래서 제가 보면 한 10명 정도는 10명? 11명? 뭐 그렇게 나온다 그래서 3명은 컷오프 당할 겁니다. 3명은 컷오프 당하고 나머지 현역들이 살아남겠죠. 제가 보면 3명 거의 현역들이 살아남겠죠.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5명을 선출하는 거예요. 8명 중에서 5명을 선출하는 거죠. 1번, 2번, 3번, 4번, 5번 5명이 선출되는 거예요. 1번이 수석 최고위원이 되는 것이고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해갖고 선출직 최고위원이 5명이고 지명직 최고위원이 2명이고 그 다음에 당대표, 원내대표 해서 9인 체제로 가는 거예요. 9인 체제. 알겠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5명 누가 될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지도부에 이제 정청래 가고 정봉주 왔다. 그쵸? 이런 것도 괜찮고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오늘 알람이 없는데 이렇게 6,000명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한동훈, 원희룡 지금 주말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배신자 프레임을 굉장히 많이 씌웠어요. 그러니까 원희룡과 홍준표, 원희룡, 그 다음에 윤상현, TK 사단들이 한동훈에게 이제 배신자 프레임을 씌웠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TK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40만 명 정도 가까이, 한 40% 정도의 국힘당의 책임당원이 있어요. 책임당원. 이 배신자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TK의 국힘당의 책임당원들, 나이가 좀 있는 분들. 왜 그러냐면 박근혜가 연상되죠. 박근혜가 연상돼서 결국 유승민은 아직도 이 배신자론에서 유승민 같은 경우는 아직 탈피를 못했어요. 유승민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 국힘당 지지층 안에서 배신자론에 갇혀갖고 당내 어떤 선거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세가 여기저기서 이제 한동훈 어대안이라는 말들이 나오니까 결국은 여론조사가 20%예요. 아까도 제가 낮 방송에서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론조사가 20%고 책임당원의 선거가 80%입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나오는 한동훈이 뭐 국힘당 지지층에서 50%가 한동훈을 지지한다. 이런 것들은 이 사람들이 책임당원인지 아닌지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20% 반영되는 거 중에서 50%가 한동훈이가 이기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저는 이번에 한동훈이가 1차에서 못 끝낸다고 생각해요. 한동훈 위험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면 80%의 책임당원은 여기는 거의 조직이에요. 조직. TK의 홍준표의 조직, PK의 김무성과 장제원의 조직, 여기에 또 반한 그러니까 현직들의 조직, 그렇잖아요. 현직들의 조직, 거기에 강원도 권난동 이런 애들의 조직, 결국은 조직표가 갈릴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기저기서 한동훈이가 국힘당 지지자들 중에서는 뭐 50% 이상의 지지들을 보고 있다. 이 여론조사하는 사람들이 입으로는 물어보겠죠. 본인은 국힘당의 책임당원이십니까? 예, 아니요로 신빙성이 없죠. 그냥 국힘당의 지지자이십니까? 예. 그럼 국힘당 지지자이시면 이번 차기 당대표를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그러면 한동훈. 그건 여론조사예요. 여론조사. 그래요? 그건 여론조사일 뿐이에요. 진짜 국힘당의 당원 명부를 보고 돌려봤을 거 아닙니까? 지금 어디까지 여러분들 제가 이거는 음모론이에요. 용산이 왜 원희룡이를 급하게 투입했냐? 용산에서 당연히 여러분들 국민의힘 책임당원이나 명부가 없겠어요? 용산에서? 국힘당에서 당연히 갖고 있겠죠. 돌려받겠죠. 해볼만 하니까 내보낸 거예요. 책임당원 중에서 의외로 윤석열이가 지금 원희룡 윤석열 반한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원희룡을 투입한 거예요. 해볼만한 싸움이니까. 제가 볼 때는. 여론조사야 한동훈이지만 국힘당 당원 명부를 쥐고 있을 거 아닙니까? 돌려봤더니 삐까삐까하게 나온다고 볼 수 있겠죠. 응?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배신자 프레임으로 가두는 거예요. 한동훈이는 또 국힘당에서 배신해서, 그리고 한동훈이는 과거에 박근혜를 수사했던 사람이다. 이거는 근데 이게 안 먹힐 거라고 제가 아침에 좀 얘기했는데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박근혜 배신자 프레임과 윤석열 배신자 프레임은요 차원이 다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박근혜 탄핵 당시에는요 국힘당 지지자들은 사실상 박근혜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었어요. 지금이야 박근혜가 탄핵당했지만 그 당시에 민주진영에서 박근혜를 탄핵할 때는 태극기 부대를 중심으로 박근혜 코어 지지층들은 꽉 뭉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오히려 여기저기서 조중동뿐만 아니라 국힘당 지지자들 안에서도 윤석열과 차별화를 해야 된다는 여론이 세거든요. 제 말 이해하십니까?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는 박근혜를 중심으로 코어 지지층은 사기 탄핵이니 이 탄핵은 안 된다라고 하면서 철저하게 탄핵을 반대하는 지지층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윤석열은 박근혜 같은 지지층이 없습니다. 지지층이 없는 상태에서 오히려 한동훈을 미래의 권력자로 국힘당을 응원하는 사람들은 윤석열과 차별을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배신자 프레임이 잘 먹히겠어요? 안 먹히겠죠. 여러분들 어렵지 않죠? 박근혜 때와 그러니까 박근혜 때 바른미래당이나 그 당시에 유승민이나 여러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탈당해서 민주당과 손을 잡고 탄핵을 시킨 것은 얼마든지 결과론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부정평가가 70% 가까이 되는 윤석열 정부, 인기 없는 정부가 지금 한동훈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차별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조중동도 그렇고 한동훈을 지원하는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원희룡이나 이 TK의 어떤 박근혜 탄핵이나 이런 배신자 프레임을 가지고 한동훈을 공격하는 것은 저는 이거는 미스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들이 볼 때. 이거는 오히려 한동훈을 오히려 배신자 프레임으로 공격하면 오히려 지네가 더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진짜 원희룡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유승민 따라서 그 당시에 바른미래당으로 와갖고 박근혜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이거든요. 그쵸? 그때 박근혜 탄핵을 진짜로 찬성했던 사람은 원희룡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배신자론을 서로 얘기할 입장이 안 돼요. 한동훈이나 윤석열이는 박근혜를 직접 구속시킨 인간들, 원희룡은 바른미래당에 가갖고 사실 그 탄핵의 주역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네끼리 배신자는 똑같은 새끼들이에요. 제가 보면.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서로 별로 남는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둘 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원희룡도 그 당시 바른미래당 갔던 놈이고.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얘네들이 지금 두 가지를 하더라고요. 한동훈이를 배신자 프레임을 씌워갖고 제2의 유승민의 길을 가나 이렇게 하면서 또다시 그러니까 국힘당 지지자들의 어떤 감성을 자극하는 거죠. 국힘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싫어도 민주당에게 정권을 뺏기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겠죠. 우리가 민주당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민주당의 어떤 그 진짜 싫은 사람이 대통령이 돼도 국힘당 사람보다는 낫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국힘당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네가 뽑은 대통령이 또다시 탄핵 또는 어떤 그 불명예스러운 대통령으로서 일을 겪으면요, 국힘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본인들의 선택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좌절하겠죠. 그래서 현재 그 감성, 또다시 한동훈이는 윤석열을 배신해서 자기 정치를 하고 결국은 민주당과 손잡아서 윤석열을 탄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배신자 프레임 플러스 뭐냐면 공안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동훈이가 당대표가 되면 결국은 탄핵으로 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든 이제 한동훈을 말리기 위해서 공포 마케팅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어차피 선거는 경쟁 구도가 있고 선거에 있어서 이제 승자가 나오고 어떤 1강, 1중, 뭐 1약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가만 보면 한동훈이를 원희룡이나 나경원이나 윤상현이나 이런 후보들과 과거에 있던 뭐 홍준표나 원외에서는 홍준표나 오늘의 뭐 대전시장 뭐 여기저기 조직력을 갖고 있는 친윤계 의원들이 한동훈 까는 이유는 뭘까요? 한동훈을 까는 이유는 뭘까요? 세기 때문에 까는 거예요. 그쵸? 세기니까. 한마디로 한동훈이가 세지 않으면 한동훈을 견제할 필요가 없겠죠. 그만큼 여론조사를 해보고 사실상 그 주인 물어뜯는 개를 키운 거예요. 현재 윤석열이나 친윤 입장에서는 아니 저 새끼가 사실 내 검찰청에서 따까리로 있던 새끼입니다. 저 새끼 법무부 장관을 시켜준 건 누굽니까? 건입니다. 저 새끼 저거 비대위원장 꽂으라고 한 건 누굽니까? 건입니다. 대통령이에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열받아. 응? 지금의 한동훈이가 국힘당에서 인기가 있고 미래의 지도자 이딴 소리 나오게끔 해준 사람이 누구야? 윤석열이거든. 윤석열이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죠. 얼마나 기가 막혀요. 최혜병 특검을 뭐 방법은 좀 다르지만 뭐 국힘당도 살고 대통령도 살라 그러면 최혜병 특검을 받아야 된다. 자라니 샥. 그냥 욕이 나오겠죠. 응? 근데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 누가 나한테 분석을 제가 아무리 분석해도 이해가 안 가는 분석이 하나 있어요. 주진우 의원이 한동훈 캠프에 간 거는 뭘로 해석을 해야 돼요? 감시? 뭡니까? 난 이건 도저히 내 머리로는 해석이 안 돼요. 주진우는 용산에서 근무하다가 윤석열에게 공천받아갖고 하태경이 날리고 해운대를
그러니까 약속대로니라도 이거는 좀 너무 나가는 거 아니야? 그치, 이상하죠? 배현진은 지역구가 수도권이니까 자기 다음 총선을 위해서 윤석열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으니까 한동훈이를 선택한 거고, 수도권 의원들이야 수도권에서 인기 없는 윤석열에게 줄을 설 필요가 없으니까 한동훈이를 선택한 거고, 나는 주진우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건 뭘로 해야 되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얘네들이 겉으로는 죽어라 피 터지게 싸우는 척해도 서로에 대해서 사실상 아킬레스건을 쥐고 있기 때문에 선은 넘지 않을 것이다, 그거예요? 응?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이 하태경 날리고 부산에서 당선됐어요. 그거 누가 공천 준 겁니까? 윤석열이가 준 거예요. 그럼 윤석열이가 줬는데 당연히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원희룡 캠프에 가야 되는데 오히려 한동훈 캠프에 갔단 말이야. 그럼 뭘로 봐야 되죠? 모종의 주진우가 배지 달고 윤석열을 배신해서 한동훈한테 갔다라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주진우 의원이 윤석열을 배신하고 이제 배지 달았으니까 한동훈한테 미래의 권력에 줄을 섰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무엇일까? 아니, 누가 봐도 한동훈이는 주진우는 윤석열의 측근으로 알고 있잖아, 한동훈이가. 근데 한동훈이가 주진우를 받았잖아, 또. 아, 나 요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 딴 거는 다 이해가 안 가는데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주진우는 중간에 어떻게 보면 메신저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한동훈 캠프에 가 있는 건가? 아니, 이거는 밀정이 될 수가 없죠. 밀정이 될 수가 없는 게, 대놓고 주진우 의원은 윤석열이가 공천받아 윤석열이가 찍어서 하태경이 날리고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저는 이런 걸 배신으로 보지 않고 최소한 이번 전당대회에서 뭐 상황판 뭔가가 있겠죠. 제가 좀 취재를 한번 더 해볼게요. 제가 취재를 좀 더 해볼게요. 이게 난 여러분들도 이해가 잘 안 가죠. 저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저도 이해가 안 가갖고 좀 취재를 더 해본 다음에 지준우가 왜 한동훈 캠프를 갔나,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취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국힘당 전당대회는 사실상 개싸움, 진흙탕 요 정도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원희룡이가 공격하는 거는 전무후무하다, 정치. 응? 전무후무한 애를 비대위원장 시켜갖고 총선도 말아먹었다, 홍준표나 원희룡이나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또다시 비대위원장 할 때 총선을 말아먹은 것 같이 당대표를 시키면 이거는 국힘당이 위기고 공멸하는 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지금 하여튼 엄청난 상호 비방전이 있는데, 오늘 어떤 걸로 한동훈이랑 윤석열이랑 한동훈이랑 원희룡이랑 붙었냐면, 5월 달에 총선 끝나고 한동훈이랑 원희룡이랑 만났대요. 한동훈이랑 원희룡이랑 만났는데 같이 밥을 먹다가 형님 이번에 그 뭐 전당대회 이제 비대위 자기 그만두고 저는 전당대회는 안 나갈 겁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원희룡 말에 의하면 저는 그 전당대회 안 나갑니다. 그랬더니 원희룡도 나도 안 나가, 서로 안 나간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대 안 나간다고 얘기했던 한동훈이가 이제 와서 전대 나오는 거 보면서 웃기다라고 하면서 원희룡이랑 깐 거예요. 그랬더니 한동훈이가 나는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그때 총선 기간에 원희룡 그 당시에 의원을 자기가 많이, 한동훈이가 지원 유세도 가고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밥 한 번 산다 그래갖고 나가갖고 그냥 나는 그런 쪽으로 얘기한 거 아니다,
그냥 원희룡이가 자기 입맛에 맞게 해석한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다라고 했더니 뭐 서로 그거 갖고 오늘 뭐 티격태격 싸웠어요. 그리고 원희룡이가 여러분들 뼈 있는 말을 했습니다. 한마디도 지려고 안 한다. 이거를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면 애새끼가 말대꾸하고 싸가지 없는 새끼다 이겁니다. 원희룡이가 한동훈이는 한마디도 지려고 안 한다. 저 새끼는 선배가 얘기해도 꼬박꼬박 말대꾸하고 싸가지가 없는 새끼다 이 얘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원희룡 이 말의 그 비하인드는 뭐냐면 정치 경험 있는 선배들이 조언을 하면 그렇잖아요. 여기저기 당대표 선거도 나가보고 대선 후보도 뛰어보고 정치 경험이 있는 선배들이 얘기하면 한 번도 안 해본 초보 새끼가 남 얘기는 안 듣고 무시하려고 하고 한마디도 안 지는 스타일이더라. 그래서 저런 사람에게 당을 맡기면 안 된다. 근데 이 정도 되면 개싸움 아니에요? 안 그래요? 이 정도 되면 예전에 있었던 구차한 얘기들까지 꺼내갖고 서로를 비판하는 정도면 이거는 거의 갈 때까지 간 거 아닌가? 제가 보면 갈 때까지 간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왜 그러냐면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급하게 헬프를 친 거는 원희룡인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윤석열이가 급하게 헬프를 친 건 원희룡이 맞잖아요. 그래서 친윤은 원희룡 중심으로 지금 뭉치고 있고 이 가운데 그러니까 원희룡이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한동훈 말 한마디를 다 꼬집어 갖고 비판을 해요. 한동훈이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배신 안을 대상은 국민뿐이다. 그럼 대통령은 배신해도 되는 거냐? 이런 식으로 따져요 지금. 그러니까 좀 유치해요 얘네들. 그랬더니 이때다 싶어갖고 나국상이 존재감을 알려야 되잖아. 지금 두 분이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누가 당선돼도 당이 반토막 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일한 3명 중에 이번 전당대회 나온 사람 중에 유일한 현직은 저뿐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화합을 위해서는 제가 피부과 1억 다니고 피부 찰랑찰랑 누가 저를 60대로 보겠습니까? 저 뽑아주세요. 이지랄하는 거죠. 이지랄하는 거죠. 원희룡이랑 한동훈이랑 점이 가경이다. 둘 중에 누가 돼도 당이 하나가 되긴 글렀다. 그렇죠? 당이 하나 되긴 글렀다. 지금 상식적인 수준에서 서로 견제하고 어떤 비판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미 수습이 불가능할 정도로 친한이냐 친윤이냐 전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서로 저격하고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들 지금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요. 용산이 움직이고 있다. 대놓고. 용산이 지금 대놓고 움직이고 있고 지금 이번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번에 아마 장관 자리도 대대적으로 개편을 하고 여기저기서 이제 대통령이 만들 수 있는 일자리가 3,000개가 넘어요. 3,000개가.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실에서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조금이나마 위험성을 갖고 최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을 맞이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든지 한동훈은 막아야 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나경원이가 근데 나경원이 말도 맞아요. 그죠? 유일하게 현직은 자기다. 사실 원외 당대표가 무슨 힘이 있냐. 한동훈이가 돼도 친한계랑 친윤은 싸울 수밖에 없고 친윤계가 돼도 친한계는 싸울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나를 찍고 그냥 같이 가시죠 이거예요. 내가 당대표 하면 나는 현직이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돼야만 당이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떠들고 있는데 또 한마디도 지지 않는 우리의 깐죽이 한동훈이가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원희룡이는
신뢰도 없고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저버렸고 그런 당대표가 또다시 만들어진다면 7년 전에 있었던 탄핵으로 인해 공멸이 될 수 있다. 이거는 배신자 프레임을 씌우는 거고요. 저는 공안증 한동훈에 대한 공포 증세 이거 진짜 원희룡이가 얘기한 거예요. 공안증이라고 하면서 저는 한동훈에 대한 공포 증세에 떨고 있다. 나국상 죄송합니다. 나경원이 이렇게 나국상이라고 하면 고소한다고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 그때는 한동훈이가 나경원을 뭘로 공격했냐면 나경원이도 이제 한동훈에 대해서 공격을 하니까 나경원 후보는 그 당시에 지난 당대표 뭐죠 가가멜 당대표 만들 때 그때 나경원 출마하려 그러니까 초선 의원들이 나오지 말라고 연판장 돌려갖고 못 나왔잖아요. 그거를 빗대어서 나경원 후보는 그때는 일종의 학교 폭력 피해자였는데 지금은 가해자 쪽에 서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다. 그러니까 그때는 친윤에게 본인이 학폭을 정도의 피해자 같이 보여서 당대표 선거에 못 나왔는데 오히려 자기를 과거에 당대표 선거에 못 나왔던 사람들과 이제 손을 잡고 나를 공격하냐 그런 뉘앙스죠. 지금 그쵸. 국힘은 잔인하게 싸우고 깔끔하게 헤어져야 됩니다. 한동훈이가 당대표 딱 떨어지면 바로 해외로 튀지 말고 바로 신당 창당해 갖고 뭐 애들 끌고 나가 갖고 나가면 되고 한동훈이가 당대표 되면 사실상 친윤계는 의원들 데리고 나가 갖고 그냥 서로 쪼개지고 그리고 그 사이에 윤석열 탄핵되고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가 그거야. 한동훈이가 당대표 되면 윤석열이가 탈당한다는 소리가 있거든요. 한동훈이가 당대표 되면 친윤계 의원들 중심으로 사실상 분당이 되면 한동훈이는 국힘당의 당대표가 돼야지 대선 후보가 되지. 국힘당 주류 세력들이 이탈을 하게 되면 뭐 한동훈이가 있어봐야 거의 누구나 있겠냐고. 그 사이면 민주당이 이제 자연스럽게 최병 특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민주당은 특검법을 상정하는 것 같고 국힘당을 갈라치길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습니다. 한동훈이가 좀 세 보이면 한동훈 특검을 올리면 윤석열이 받을 테고 윤석열이가 한동훈한테 좀 심하게 할 정도다라고 우리가 보이면 김건희 특검 쓱 올리면 되고 민주당은 양손에 떡을 쥐고 있는 거예요. 한동훈이가 당대표 될 경우 원희룡이가 당대표 될 경우 원희룡이가 당대표 되면 친한계 의원들은 부글부글 끓고 저 새끼들이랑 전면전을 할 각오가 될 때 슥 최상병 특검 재표결을 하거나 김건희 특검을 올리면 되고 한동훈이가 딱 당대표가 돼갖고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나름 자기 정치를 내년 정도에 한다 그러면 그때 조국 장관님 뭐 하세요? 1호 법안 내셔야죠? 네. 한동훈 장관은 반드시 이 특검 법안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조국 장관님이 나서갖고 특검 법안을 던지면 윤석열은 모르는 척 하면서 거부권 행사 안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싸움은 왜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좀 근본적인 거를 좀 말씀드리면 왜 싸울까요? 응? 한동훈, 윤석열, 원희룡 막 왜 싸울까요? 왜 싸울까요? 응? 되는 게 없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치라는 게 그런 겁니다. 정치가 지지율도 대통령 잘 나오고 국힘당의 선거에서도 이기고 여기저기서 인기가 있고 그러면요 안 싸워요. 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지들끼리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생사나 사업해봐도 알잖아요. 장사 잘 되고 그런 가게 가면요 그 가게는 분위기도 좋고 직원들도 밝고 그러죠. 죽으라고 장사 안 되는 업장 가면요 주인은 인상 팍팍 쓰고 있고요 종업원들은 힘들어하고요. 이건 안 되니까 싸우는 거예요. 대통령 지지율 그지 개 뿔따구 같이 바닥을 헤매고 있죠. 3년째 물도 안 채워놓고 바닥에서 헤엄치고 있으니까 전진합니까? 물이라도 좀 차야지 수영을 하죠. 물이 없는데 무슨 수영을 해. 무릎팍만 닦아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맨바닥에 헤딩한다는 소리가 나오죠. 맨바닥에서 수영한다는 소리가 나오죠. 거기에다가 뭐 사실상 윤석열이가 총선 때도 좀 정치인들을 등용을 해갖고 전략적으로 가야 되는데 남 얘기 안 듣잖아요. 유일하게 윤석열이가 듣는 얘기가 건희 얘기잖아요. 건희가 뭘 알아요? 건희는 늘 여기저기 전 보는 데나 얘기나 듣고 그런 얘기나 듣다 보니까 과거의 정치인들이나 그래도 국힘당의 정통성이나 그런 거 봤을 때는 뭔가를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유일하게 윤석열의 머릿속에 있는 인사는 검사 출신들밖에 없잖아. 동창, 검사.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윤석열을 돕고 싶었던 정치인들이나 조중동이나 재벌들도 손사래를 치는 거죠. 저 새끼 안 돼. 저 새끼는 빨리 그냥 내려오는 게 나아.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집권 3년 차에 이렇게 탄핵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대통령은 그 어디에도 없었어요. 생각해 보시면. 이 정도면요. 진짜 탄핵안이 국회에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예요. 근데 굉장히 큰 사건은 하나 있어야죠. 최상병 특검을 통해서 윤석열이가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가 특검을 통해서 나온다던가 그런 탄핵 분위기가 지금은 여러분들 뭐냐면요. 탄핵이라는 거는 이미 사람들이 다 예상을 하고 있어요. 언제 가냐가 문제인 겁니다. 지금 너더라도 먼저 눈치 보면서 언제 출발할까? 지금 저 밑에서 국민들은 계속 빨리 탄핵하라고 이제 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버티고 있는 겁니다. 국힘당도 버티고 있고 민주당도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이제 정치인들이 나서지 않으면 국민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탄핵은 정치권이 주도하면 안 된다 그랬죠. 이거는 국룰이에요. 국룰. 여러분들이 자꾸 제가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주제 넘게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그래도 정치 짬밥이 10여 년 이상 되고 이 정치권에서 오랫동안 분석을 했던 저는요. 여러분들이 자꾸 민주당한테 탄핵을 요구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절대 여러분들이 민주당 뭐하냐 빨리 윤석열 탄핵 안 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탄핵은 여의도에서 하는 게 아니라 광장에서 하는 겁니다. 광장에서 탄핵의 열기가 뜨거워지면 자연스럽게 여의도가 광장에 합류를 하고 그 광장의 힘으로 여의도를 움직이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국룰이에요. 응? 우리가 자꾸 민주당을 압박해갖고 빨리 탄핵 발의해라 그러면 정치적인 사건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광장에서 촛불이 들고 일어나고 윤석열을 탄핵하라는 목소리가 있으면 여의도에 있던 국회의원들이 광장에 합세하면서 이제 불길이 붙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자꾸 여러분들이 민주당 뭐하냐 윤석열 탄핵 안 하고 탄핵은 국민들이 하는 거예요.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국회는 탄핵 발의만 할 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네, 오늘 제가 심층 분석한 거는 뭐 이것저것 뭐 국힘당 전당대회의 얘기 어떤 분이 아까 저보러 최고위원 뭐 나가라고 뭐 당대표 나가라 그랬는데 돈이 없어서 못 나가요. 이 사람들아 당대표 선거 나가면 공짜인 줄 알아? 5천만 원인가 내야 돼. 5천만 원인가 내야지 당대표 선거 나가는 거야. 그 돈이 어딨어. 5천만 원 어디서 내 내가 지금. 5천만 원인가 그 기탁금 내고 선거 치러야 되는 거야. 그 돈이면 스튜디오를 다시 한번 저거 하겠다. 네, 오늘 정치 분석은 여기까지.